자, 네글이 2강이고요. 학생연 애들의 제국 읽기, 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이 책을 산 지가 벌써 한 15년 된 우리 것 때문에 같은데.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으셔. 뭐, 그렇게 네, 됐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죠. 예, 예. 오늘은 제국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살아가고 모든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단 뭐 자본주의 사회가 다 승리한 줄 알았죠. 뭐 러시아 무너지고 동동 무너지고 하니까. 근데 너무 자본주의한테 그냥 판을 깔아주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신자유주의로 발전하고 대상이 더 모든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를 다시금 이제 분석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대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기획과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과 접목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그리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자본론. 근데 이 막스의 자본론은 경제학서적이 아닙니다. 아직 뭐 자본이 들어가지만. 그냥 어떤 자본의 흐름이나 자본의 철학을 좀 들어가는데 경제학적 척으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레즈와 가타리 둘 다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들레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가타리 다른 글에서 자기가 들레즈만 보고 자기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라고 하는 좀 열등의식을 표현한 적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들레즈는 항상 가타리와 같이 그 책을 썼습니다. 1000개의 고원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고원이니까 1000개라는 거죠. 개마고원 같은 게. 이 책도 엄청 두꺼운 책인데 저희들도 또 읽다가 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네그리는 자본론과 들레즈 가타리 1000개의 고원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계의 학자이고요. 또 막스는 또 구조주의, 뭐 넓게 보면 구조주의일 수 있고요.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막스주의는 이제 구조주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외적인 데서 찾고 외부 모순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경직되기가 쉽죠, 이건들이. 그런데 이제 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들레즈 같은 사람은 또 너무 유연해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들레즈 같은 경우는 원래 유연한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아닙니다. 거기서 이들은 계급을 발견하고 혁명을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를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네글. 그런데 이제 네글가 말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이 모두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의 힘이 너무 세졌지만 자본도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노동은 항상 자본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잉여 인간으로서 잉여 생산물만 소비하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로 그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동자들도 의식이 변화해야지 새로운 막시즘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노동과 죽은 노동을 나누는데요, 네그리는. 살아있는 노동은 뭐 실체죠, 실체.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노동하는 거니까,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제 뭐 활력이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고요. 또 번역서에 따라서 영능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능은 한자로 알아서 모르겠는데 능력을 바꿔서 쓰는 것 같아요. 능력하면 좀 약간 무슨 자기개발서 같잖아. 이렇게 영능 그런 것 같아요. 힘과 능력 이런 거죠. 반대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 너무 하니까 반대 같아. 죽은 노동은 자본이죠. 사실 노동에 기생해서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건데 특히 한국 사회가 아주 심하죠. 자본가들은 마치 자기들이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경제를 책임지는 실제적으로 이득을 자기들이 가장 많이 얻으면서도요. 그렇게 이제 한국 자본가들은 그런 생각이 많은데 잔노동에 기생하는 것이 죽은 노동 자본이라고 이제 네그리는 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생산은 항상 좀 이제 막시즘에서 자본론에서 무시가 되겠죠.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얻는 그 자본을 말하는 거니까 이득을 말하는 거니까 좀 이제 막시즘에서 정통 막시즘에서 그런 것을 알로 보는데 이제 네글은 좀 바꿔서 아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포드주의 많이 말하잖아요. 분업하면서 자본주의 가장 그 노동 집약적이고 노동 탄압적인 게 이제 포드 자동차 생산하면서 처음 자동차 산업이 대량화됐을 때 포드주의라고 말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자본가들이 모든 걸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굉장히 폄하되고 고생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글하고 지금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포드주의처럼 생산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감정 노동도 있을 수 있고 뭐 소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유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유통 같은 거 보면 뭐 몇 단계 거치잖아요. 거기서 많은 노동들이 생산되는데 그것이 그냥 기계적인 노동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생산도 변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변해야 된다. 생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말 대신에 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자본의 독점화에 대한 레닌이 정착시킨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말은 본래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은 레닌이 이제 이 말을 유행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거대 자본들, 거대 국가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종속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제국주의적 모델이라고 레닌이 이제 명명을 했던 것이죠. 물론 단어는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네그리는 비판하는 겁니다. 네그리 이제 스피노자, 우리 스피노자 공부할 때 보셨겠지만, 코나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피노자는 이해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요즘에 자기개발서 쓰는 사람들이 스피노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해하기에 따라서 내 의지, 내 능력이면 못할 게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스피노자가 막 싸구려로 소비되죠. 그때 그 문제 시대는 단어가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그것도 뭐 일종의 영능 같은 거죠. 그런 게 있는데 들레즈는 이제 차이와 긍정, 네그리는 스피노자와 들레즈 차이와 긍정을 강조하는 들레즈 개혁을 했었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추동하는 건 내재냐 외재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적, 제가 좋아하는 지적은 해결은 절대정신이라고 해서 어떤 외재적인 걸 강조하죠. 락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사실 실제계는 텅 빈 실제계지만 어쨌든 외재계죠. 상징계도 마찬가지고 외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니까 상상계도 처음에 유아기 때 유아 단계 거울 속에 비친 나와 그 나를 갈등하면서부터 시작되니까 항상 외재의 힘을 두는 것이고 네그리는 의외로 사실은 막스는 어떻게 보면 해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외재주의에 가까운데 네그리는 그런 막스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재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 기독교 성서에 대해서 해석도 잘하고 네그리 그런 게 전혀 없죠. 네그리 딱 하나 있습니다. 네그리가 신학을 책을 쓴 거는 재밌는 게 아주 얇은 책인데 욥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네그리의 욥기 사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도 욥은 자기의 내재적 힘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죠. 욥을 그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쓴 건데 욥기는 네그리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아직도 역사에서는 과연 우리 역사를 추동하는 힘은 내재냐 외재냐. 스텔라 씨 내재야 외재야. 명상만 하면 내재지 뭐. 명상만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이문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외재도 있고 내재도 있다. 쉽게 말하는 거 그거는 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이문열 같은 사람은 전형적으로 이제 외재죠. 보면 뭐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가 거기 보면 결국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선생이었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아무리 뭐.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문열의 데뷔작이라는 것이 동아일보 신춘문예 됐던 새하국이라는 건데 거기서도 어떤 군대 내용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결국 누가 해결하냐면 육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잘렸고 하사관인데 병장으로 온 그 병장이 해결을 해요. 육사라고 하는 군대에서 어떤 가장 외제 중앙에 있는 육사라고 하는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뭐 외부의 신의 힘 이런 걸 믿으니까 외제 쪽에 가깝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또 이렇게 이문열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재도 인정하지만 저는 그래서 뭐 해겔 뭐 지적도 그래서 신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고 물론 지적은 신을 뭐 유일신적인 유신론적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외적 이데올로기 어떤 그 가장 최상위에 있는 신으로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네그리는 내재 편에 서고 그러면 막스를
이어봤지만 막스를 이제 극복한, 막스를 내재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뭐 제국이라는 책은 뭐냐면요, 이제 오늘날은 그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국주의 시대는 뭐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유형에 보이는 그런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하지만 근대적 주권에서 제국적 주권으로의 이해는 우선 영토적인 국경 안에 거주하는 국민들 기반으로 구성된 근대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제국주의는 끝났고 제국에서는 오늘날 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공간만 봐도 국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공유되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제국이라는 거죠. 이 책 제목이 제국인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비해서는 제국은 좋은 개념이에요. 제국주의는 유형으로 억압하고 포갑하고 그런 것이 제국주의고, 제국은 반대로 그야말로 네트워크로 형성된 그러나 또 다른 힘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제국인데요. 그렇지만 제국주의에 비해서는 제국은 이런 다중들, 민중들, 대중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개혁할 힘이 많다는 거죠. 개혁할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그 위협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분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제는 국경을 자유로 넘나드는 뭐 자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뭐 기껏 해봤자 물물 교환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자본이 발달하면서 뭐 자본도 마음껏 넘나들고요. 국제기구들이 이제 뭐 유엔이나 뭐 저거 뭐죠? 그거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이제 그 대신하고 제국을 대신하고 있고 네트워크에 기초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세상. 이제 미국 제국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뭐 소련, 러시아, 소련 제국주의 말 많이 썼지만 그 시대는 저물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출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제국은 위협적인 대중들을 억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보다는 제국이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옛날에는 뭐 제국주의 때는 나라와 나라 영토 확장하는 진짜 전쟁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제국 내에서 이제 시민과 시민, 그 이념과 이념이 하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내전의 형태를 지닌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에 기초한 제국주의 시대는 같고요. 제국은 자신이 속한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물론이 또 출발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토적 확장 개념의 제국주의, 군사적 확장 개념의 제국주의 끝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때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뭐가 끝나? 아직도 미국이라고 하는 초거대 제국주의가 살아있는데 라고 하는 비판들을 받아요. 나중에 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뭐 이걸 다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새로운 제국 안에서는 네트워크로 된 제국 안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제국주의와 비슷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많다. 그 다중들이 서로 다중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글에 대한 비판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미국을 자기도 그래도 명색이 이제 좌파 사상가인데 미국을 좋다고는 하지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좀 미국 사람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갖는 고민인데요. 우리 특히 뭐 남북 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개입 때문에 미국을 많이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미국 욕하면서 평화서당 정도 다니면 다 반미주의자가 되면서 미국 사는 이유가 뭡니까? 또 미국 사회가 가진 또 묘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이 존중되고. 그렇지. 제일 고민인 거죠, 사실. 그렇죠? 거대한 그런 초제국주의적인 힘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군상 복합체를 통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그 소비 시장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여전히 악행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뭐 월드컵을 통해서 각 나라 상황을 보면 적어도 뭐 히잡 안 썼다고 사람을 공개 처형시키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물론 또 그러면 또 이제 정말 이제 반대에 기초한 분들은 그거 대신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살인 사건이 일어나냐 이 나라가 막 타락한 나라다라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 이상 가면 또 우리 저까지 이제 내그리와 같이 침례주의자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미국 사회가 아주 장점이 있잖아요. 문화적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것은 미국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그리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제 미국식 자유주의에 너무 포획됐다. 미국식 자유주의가 가진 그런 초제국성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미르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극렬 비판을 했습니다. 참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는 이 사람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사미르 아민. 이집트 출신의 유물론적 경제학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 나라 전통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옛날 왜 그 유고의 티토가 이끌던 제3세계 동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1세계 미국에도 예속되지 않고 러시아에도 예속되지 않고, 티토는요, 우리가 예전에 유고 연방은 우리가 어릴 때 잘할 때 공산주의 국가로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제3세계 노선을 따로 걸었죠. 그래서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티토는요, 대소련 빨치산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본주의 이 제1세계권을 대항한 빨치산이 아니라 소련을 대상으로, 러시아지요. 러시아를 대상으로 빨치산 운동을 하던 사람이 티토였어요. 유고에. 근데 그 유고가, 그리고 그때 이제 반두인가? 거기서 또 뭐 인도네시아 도시가 하여튼 거기서 제3세계 배가 크게 열렸고요. 그때 이제 우리 김일성은 그때가 황금기였죠. 티토랑 손잡고, 그 다음 제3세계 동맹을 이끌고, 그때는 또 북한은 또 그만큼 그걸 추동할 만한 경제적인 역량이 있을 때였죠. 오히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앞섰으니까요. 그럼 그 사미르 아민이 바로 그거에 그 제3세계 동맹의 그 경제학적 기초를 놓은 학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이분 벌써 고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2000년 초반이니까 그때 이 책을 보고 엄청 비판을 한 거죠. 이 저기 네그리는 말이야 미국식 자유주의에 포획된 완전히 반동인 거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네그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우토노미아 자율주의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정당이나 이런 데 예속이 돼야 돼? 우리는 노동당도 극복하고 공산당도 극복해야 돼. 그래서 당당히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정통은 이제 그 좌파들,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식 좌파들, 그야말로 당을 중심으로 망명시하고, 영국의 노동당은 어쨌든 정치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정권도 노동당 한번 갔다 보수당 한번 갔다 그럴 정도로. 영국에서 이제 노동운동, 좌파운동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물론 그 노동당이 또 정책적으로 실패해서 정권을 뺏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 내를 엄청 싫어한다 그래요. 영국의 그 좌파 사당, 좌파 정당은. 당도 안 하는 놈들이 왜 당을 갖고 욕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민주노총 쪽 사이트 좀 들어가 봤더니 거기 이제 뭐 아티클 같은 거 읽었더니 민주노총 쪽에서도 네그리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그리의 자율주의는 뭐 노동운동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아주 네그리 싫어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싸우긴 너무 더 이렇게 싸우라고. 네그리가 어떤 사람이 주면 알면 된다. 그리고 이제 네그리는 또 이제 그 폭력이나 이런 테러를 굉장히 싫어하죠. 본인이 그 이탈리아 수상, 지난주에 했던 이탈리아 수상 암살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연루된 걸 가복사료도 해봤으니까요.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 말고 제국주의에 대한 테러는 이런 네트워크에 의한 제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작전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죠. 뭐 사실 근데 어떤 점에서 보면 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온건해지긴 했어요. 지적만 해도 많이 온건해졌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적은 아주 온순한 정부의 이제 그런 방역 정책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이탈리아 학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여튼 이 코로나 두고도 이 같은 좌파끼리도 많이 싸움이 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너무 폭력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죠? 폭력이 없이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늘 실패로 돌아가고요. 일본의 적군파나 이런 아주 극좌 운동들이 실패한 게 그 일본의 70년대 많은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일본의 진보 운동이 죽었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넘어가면 너무 이제 상대적인 대항 폭력, 국가에 의한 대항 폭력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의 좌파들이 다 죽었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민중들이 인민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또 그거 말고 또 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요번에 한국에도 뭐 화물연대인가 거기에 그냥 뭐 아무 빈손, 아무 성과도 없이 깨갱한 거 보면 일반 그 뿌띠부르주아들, 그러니까 중상층의 사람들의 의식개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사람들은 그냥 잘 벌면서 뭐 그렇게 우리 니네만 힘드냐 노동자들 뭐 우리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그들에 대한 연대의식이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윤석열이 지지율도 올라갔다면서요. 그죠? 남 안 되는 걸 보고 올라가는 그 지지율이란 건 참 그래서 저는 암담합니다. 좀 우리도 너무나 이렇게. 그런데 미국 대중은 반대로 자신의 활력을 증식시켜온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진적인 생산 과정을 잘 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쉽게 말하면 미국 사회가 가진 묘한 그런 역동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우리 여기서 뭐 통일운동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하면 미국의 진정한 폭력성을 외면하고 자유주의에 포획됐다고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에 아주 유명한 아나키즘 무장단체가 있죠. 사파티스타. 그러고 내 글이 재밌는 게 LA 라이브, 우리가 흔히 LA 폭동이라고 부르는 92년인가요? 그때 그 사태도요. 오히려 민중들의 저항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양면성을 인정하는 거죠. 민중들이 그렇게 말고는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런 폭력은 결국 또 다른 폭력을 가져와서 오히려 다중들의 네트워크를 훼손시킨다. 그렇게 보면서 좀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외제 할 때 한번 말씀드렸다 빠졌는데 이제 네그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카톨릭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뭐 다 카톨릭 국가니까 이탈리아 카톨릭이 뭐 특별히 고민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마도 네그리는 그 집안이 아주 빨갱이 명문가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 빨치당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재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종교회라는 게 정말 거추장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근데 반대로 지젝은 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그 유고가 나뉘는 7개 국가 중에 하나의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티토는, 지젝이 잘할 때 그 티토는 소련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철권 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자였죠. 그 역시 평생을 권력을 잡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재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암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암만 해봐도 사회개혁이 안 돼. 그것도 내부적인 역사의 힘, 역사의 추동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개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생각을 듣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내재 외재라는 것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내 삶이 그냥 편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렇게 명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차마 못 쳐다보고 얘기하지만 음악이에요. 편안하다니.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쪼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외재를 생각하지 뭔가 개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서 이제 생산 양식도 굉장히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앞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옛날식 그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라 서비스, 지식, 소통 이런 비물질적 노동,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노동과 생산을 양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그런 전통 막스는 자리 잡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런 노동의 형태가 비물질적 노동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똑같아.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포드 자동차를 생산하면 똑같이 그냥 어느 부분에 그냥 나사만 끼고 어느 부분 막 자기 외장만 씌우고 핸들만 만들고 이러는데 이건 서로 다양한 일들, 서비스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물질적 노동에는 이미 공산주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내부들이 말하는데 이건 좀 무리수 같지 않아요? 그죠? 좀 무리수 같으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비물질적 노동 속에는 노동이 더 이상 자기 외부의 적대적 타자인 자본에 의해 가치 증축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노동이라는 게 결국은 자본에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어디서 이제
임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 예속돼서 또 자본을 증식해야지 내 능력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물질적 노동에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오토바이를 잘 타가지고 남이 한 집 살 때는 두 집을 배달할 수 있어. 요즘 배달맨들 많잖아요. 이런 거죠, 일종의 따지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까 누구죠? 사미르 아멘 같은 사람이 비판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걸 그렇게 접근한다면 딱 비판받을 얘기죠. 결국 노동자들을 더 심한, 더 극렬한 시간 싸움, 오토바이 기술 싸움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쨌든 알티세르도 그렇고 마크시즘을 재해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마크시즘을 폐기시키기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흔히 근대 유럽의 3대 천재를 막스 하나, 그 다음에 니체, 그 다음에 누굽니까? 프로이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재의 사상을 사장시키기는 그렇고, 근데 그걸 그대로 계승하자니 오늘날의 경제구조나 사회구조랑 잘 맞지도 않고, 분명히 재해석하고 다시 막스를 살려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알티세르도 그렇고, 이 네그리도 그렇고, 그런 많은 다양한 방식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 내, 비물질적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제국의 질서 내에 이미 공산주의가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 권력의 지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뭐냐면 우리가 막스, 레닌이 얘기했던 말, 프로레타리아에게는 국경이 없다. 전 세계 노동자들을 단결하라 이런 말들, 이런 식의 그런 국제주의가 끝났다는 거죠. 그건 이미 레닌 때부터, 스탈린부터 끝났죠. 실제로 여러분들 지붕의 바이올린 그 영화 보면 볼셰비키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유대인들 자기들 마을에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볼셰비키 정부가 인민들을 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부를 지지하고 싶은데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반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지붕의 바이올린에. 그 사람이 양복점을 하는 유대인이었나 봐. 저 사람 나 싸게 잘 고쳐줬는데 내 양복 유대인이 왜 욕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뭐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근데 이미 그런 레닌 때부터 시작을 했고 스탈린 더 심해졌잖아요. 고려인들 다 저쪽 시베리아 쪽으로 다 보내고. 이론 자체는 프로레타리아는 국경이 없다고 전 세계 노동자들 단결해야 되는데. 근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이미 그 말을 한 레닌에서부터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국지적인 흐름이다. 지역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지 전 세계가 하나의 운동 방식으로 연결되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 ILO 세계 노동기구 같은 데서 비난도 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지적 흐름이라는 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세계 표준화된 그야말로 임금 인상, 파업, 투쟁, 타협 이렇게 표준화된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의 그 해결책이냐, 최종적인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적들이 너무 이제는 아주 완악하고 아주 교활하고 완악하죠.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네그리 같은 사람들 공부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민주노총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네그리는 공공의 적이더라. 이제 가보지 저기. 그래서 네그리는 각자의 맥락에 적합한 숙주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형태를 조율하는 바이러스처럼 소통한다고 생각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이 코로나 겪으면서 바이러스 전문가들 있잖아요. 준전문가. 코로나는 이렇게 왕관처럼 생겨갖고 탁탁 맞아갖고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합한 숙주를 찾아서 자신의 형태를 조율하는 것처럼 각 나라의 국제적인 현장에 맞게 노동운동도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그리가 말한 대안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책에도 이제 한국어판 서문이 있어요. 네그리가 직접 쓴 한국어판 서문이 있고 얘도 많이 들어요. 한국 예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책을 쓸 때쯤이면 뭐 한창 한국 노동운동이 가장 활기찰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서문에서. 한국은 가장 활발한 노동투쟁 현장인데,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묘한 뉘앙스로 깔았더라고요. 그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평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해야죠. 민주노총 편에 설 건가.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가 이 제국의 책을 요약을 하면요,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제국은 기회인 동시에 억압이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빈틈이 있으니까 기회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이 제국주의가 달라졌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제국도 똑같으니까 차라리 구지배체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이 나왔다. 그럼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죠. 구지배체제를 그리워해서 안 되고, 제국 속에서 계속 싸워나가자는 거죠. 저항은 단순히 안티테제다. 뭐에 대한, A에 대한 B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네그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이제 분할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아까 기회인 동시에 억압이라고 말했던 것이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이행과 세계화 과정은 해방 세력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네그레의 이 제국주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까 다 말했던 겁니다. 오늘 제국주의 두꺼운 거 이렇게 10개 화면으로 끝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